제가 이제 오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걸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가 아까 말씀하신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용의 해죠. 그 12지신 중에 유일한 상상 속 신화의 동물이 용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신화를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두 인트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얘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려 합니다. 그다음에 일리아스, 그다음에 오디세이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발제를 하고 회원들 이제 토론을 이렇게 이어가는 순서로 할 건데요. 이 중간에 한번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해요. 제가 그 인문학 관련된 책을 읽은 제 첫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었고요. 뭐 그때부터 제 인문학 오디세이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게 오디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험 여행 뭐 이런 거를 오디세이라고 지금 이제 영어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작이 된 게 그리스 로마 신화고, 이것을 읽은 계기가 된 게 자유교양 경시대회라는 거였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유교양 경시대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유교양 경시대회가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매년 열렸어요. 1968년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해였고요. 75년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매년 자유교양 경시대회가 열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 교양 입문서적을 읽히고 그걸로 시험을 보는 이제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뭐 사진들입니다. 뭐 우승했다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앙대회를 하는. 그래서 이게 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도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대회를 하고, 그래서 큰 행사로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을 하고는 저는 약간 동질감, 또 전우애 비슷한 게 느껴져요. 이건 뭐 김중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이런 걸 읽었다. 자유교양 문고라는 것을 읽고, 이제 강제로 읽고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말은 자유교양이었으나 자유도 교양도 나한테 심어주지 못했다. 이게 강제로 주입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분은 기억나죠? 지난번에 그 광장할 때 포로들의 춤을 썼던 최수철 씨고, 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교 선배고 한 분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어디 썼더라고요. 뭐 등등 했는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남아서 줄을 그으면서 여러 권의 책을 달달달 읽었던 기억이 있다. 이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아는 분이어서, 이 호모푸커스라는 이제 책 읽는 전문가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도 이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반갑게 이제 뭐 악수를 하고 술 한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좋게 평가해. 그렇게라도 읽어서 난 되게 남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얘기하지만 나는 독서에 대한 갈증을 씻어주는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수레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주로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불교 설화, 단테 신곡, 권리보 여행기 뭐 이런 거를 읽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뭐 촛불의 대과학,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죠?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를 이제 읽었어요. 저는 그때 읽었던,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파브르 곤충기, 권리보 여행기, 그리스 로마 신화, 그다음에 또 무슨 뭐 공자맹자 뭐 이런 걸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요게 그때 제가 나갔던 이제 요런 애가 이제 나갔었는데, 제가 가서 3등밖에 못했어요. 전체 3위. 그러니까 아니 홍천군. 네. 그래가지고 3등 받아갖고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읽었던 책이라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골에서 이제 그
자취를 하러 이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꿈이 빨리 방학을 하면 집에 돌아가는 게 그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거 하느냐고 집을 못 가. 그래서 방학 때 그냥 자취방에 계속 남아서 매일 학교에 가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막 그거 하기 싫어갖고 밤새 울었던 기억도. 그래가지고 이제 3등 했다고 이제 혼나고 주로 그 홍천 여중 애들이 1, 2등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내 다음 해 이제 3학년 때는 꼭 내가 가서 1등 해야 되겠다. 이제 크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해에 중단돼 버렸어요. 저 또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한테 과열 경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책을 강제로 판 부담도 생기고 그런다고 해갖고 나라에서 이걸 못하게. 그래갖고 요 해로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처음 읽었고 그게 저로서는 하여간 인문학 읽은 첫 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49년 동안 이거를 했다고 이제 아까 얘기를 한 건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읽는 책들을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린 몰랐지. 근데 요건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거든요. 어디에도 다 나와. 뭐 이거야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강의 준비하고 읽은 책이니까 이제 신화 관련 책이니까 나왔다고 쳐도 뭐 이런 소설에도 나오고요. 이건 이제 후배가 쓴 책인데 금융 오디세이라고 이제 금융에 관한 어떤 장편 대서사 역사를 쓰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오디세이 신화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채에 부린 오디세이가 다 있어요. 저도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여기서 온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죠. 또 지난주까지 읽었나? 월든이라는 책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나갈 때 이 보물상자에 일리아드를 꼭 넣어가지고 다녔다. 기록된 말은 역사적 유물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우리에게 친밀감을 주고 동시에 더 큰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은 우리한테 멀어 보이긴 하지만 주변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책을 읽을 때 이제 이거를 아마 오늘이 지나가시고 나면 다른 책을 읽으실 때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또는 여기서 나온 은유를 여기서 갖다 썼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사과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의 역사를 움직인 5개의 사과가 있다. 되게 짐작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죠. 그죠? 스티브 잡스가 창시한 애플. 이게 우리 정보화 사회를 선도를 해, 지금도 그러고 있죠.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고, 또 한 사과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그래서 근대 과학을 일으켰던 계기가 됐던 거고요. 윌리엄 텔의 사과. 이게 이제 중세의 봉건 압제에 항거하는 어떤 기폭자가 됐던, 그래서 어떤 봉건주의의 종말과 근대 정치 체제의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된 사과. 이건 이제 아담과 이브의 사과. 요게 이제 보통 이제 헤브라이즘이 여기서 기원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신교, 유대교 전통, 그다음에 기독교로 이제 가톨릭으로 넘어가는 서양 문화의 큰 한 줄기의 축을 이루는 사과로 상징하는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사과가 파리스의 사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파리스라는 어떤 목동이 이제 왕자였는데 어떤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사과를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 임무가 주어져요. 그 사과에는 황금 사과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에게라고 쓰여 있는 그 사과를 누구한테 줄까? 이래가지고 그리스 로마가 시작이 되는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헬레니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양 문화를 크게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는 신중심주의, 그다음에 내세지향, 그다음에 엄격하고 경건함, 뭐 주관성,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서양 문화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파리스의 사과가 상징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전통, 인간 중심주의, 현세지향적이고 자유향락, 다신교적이고 이런 그 감정, 원심력 이런 거를 상징하는 두 축이 서양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5개 사과 중에 2개가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헬레니즘, 이 파리스 사과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헬레니즘의 핵심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서양 문화의 모태가 된 헬레니즘 문화가 기원전 12경에 세기경에 이제 태동을 했고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동방 원정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되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막 융성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원류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서양 문화의 약간 배꼽에 해당되는 게 헬레니즘이고 헬레니즘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산물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델포이 신전 이게 이제 우리 그 읽다 보면 델포이 신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가면 여기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었대. 그게 배꼽이었대. 배꼽처럼 생겼대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이제 박물관에 갖다 놨는데 하긴 자기네가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제 생각이고 상징이고 자부심이었겠죠. 그래서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시기로는 BC 12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전. 굉장히 오래됐고 그때 어느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트로이를 쳐들어가는 전쟁이 있었고 그 10년 과정 중에 마지막 50일간의 이야기 이게 일리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로이 전쟁 전체가 일리아스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딱 요 50일간의 이야기가 일리아스고요.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오디세우스가 여기 돌아가질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는 과정. 그 1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그 과정이 오디세이입니다. 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과 그 후에 귀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쓴 사람을 이제 호메로스라고 되죠. 영어로는 호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원전 8세기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정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후대 사람인 호메로스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녁을 다니면서 노래로 이렇게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하던 이런 가객이었는데 이 사람은 눈을 안 보였대요. 장님인 가객이었고 특히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다녔던 음유시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작이 이제 일리아드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인데 이게 아주 아까 성경 이거 이제 헤브라이즘의 그 상징이고 하여간 그 결정체죠. 이거와 함께 이 헬레니즘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2개의 책을 요약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걸 딱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어령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 책인데 여기에 마침 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옮겨 볼게요. 일리아스를 한마디로 줄이면 화를 풀다, 화풀이, 해원. 그다음에 오디세이아를 한마디로 줄이면 귀향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리아스는 그 어떤 그
10년 전쟁 중에 어느 한 50일간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뭔가 원한 또는 분노 요것을 풀어가는 과정 요거를 이제 일리아스의 주제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오디세이아는 집에 돌아가는 과정 귀향에 관한 과정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일리아스는 노여움을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이 노여움 얘기를 해요. 이 노여움을 풀겠다. 그 과정이 딱 그래서 노여움 풀는 과정까지가 딱 50일간에 걸린 그 얘기였고요. 또 오디세이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을 제게 말씀하소서 무사의 여신이여 숱하게 변전한 그이는 신성한 도시 트로이를 무너뜨린 다음 참 많이도 떠돌았습니다. 신께서는 그들에게 귀향의 날을 앗아가셨습니다. 귀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뭐 크게 따지면 분노를 푸는 이야기, 고향에 돌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트로이가 여기입니다. 지금 터키죠, 그죠? 터키 소아시아 반도 여기고요. 아마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여기일 거예요. 흑해에서 보스포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요 길목에 있는 요 트로이를 그리스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가는 전쟁. 그게 이제 일리아스 얘기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전쟁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 못 돌아가고 여기 막 헤매고 떠돌아다니다가 집이 여기거든요, 여기. 빨간 섬, 조그만 섬인데 그 이타카라는 섬인데 여기까지 돌아가기까지의 과정. 그게 이제 오디세이아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이 지역에 관한 얘기들이 책을 읽어보면 막 나올 텐데, 뭐, 아가멤논이 여기 그 그리스 쪽에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죠? 뭐, 이 사람 지역이 주로 여기였대요. 그리고 이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이제 아가멤논의 남동생인데, 이 남동생의 부인인 헬레나를 트로이의 헥토르의 동생인 파리스가 데려 잡아가잖아. 그래서 그거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쳐들어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 위치를 보면 되게 여기입니다. 아가멤논이 여기고, 메넬라오스 여기고, 그 다음에 아까 오디세우스는 여기 이타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리스 쪽에 가장 용맹하고 가장 잘 싸우는 장군이 아킬레우스인데, 아킬레우스는 이제 여기 있어요. 위치가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집에 못 돌아오고 10년 동안 떠들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찾아가요. 수소문하면서. 그 어디 가냐면 여기 가봐. 필로스라는 데하고 스파르타를 간다고요. 위치를 대개 이 정도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리아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게 한 8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줄여진 이런 축약본, 편역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읽으셔도 무방하죠. 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과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일리아스에는 이게 안 나와. 일리아스는 그 총 전쟁 10년간 중에 딱 50일간, 끝판에 50일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사람 또는 신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다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우스가 탐을 내던 바다의 요정인 테티스라고 있었다. 이 여자가 엄청 예뻤는데, 제우스가 탐을 냈는데, 이 테티스에 관해서 어떤 예언이 있냐면, 테티스가 신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서, 결국 제우스가 자기는 신인인데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못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간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펠레우스라는 인간하고 결혼을 시켜줘요. 나중에 이 테티스하고 펠레우스 사이에서 아킬레우스가 나와요. 아까 제일 잘 싸우는다는 그 사람이 나오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 신들을 초청을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깜빡하고 이 사람을 안 불렀어. 에리스라는 불화의 여신을 안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그 사과를 하나 이제 그 피로 현장에다 던져준 거예요.
제일 예쁜 여자 가져라. 이렇게 써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 명이 나타나. 세 명, 신도 명이라고 부르나? 어쨌든 세 분이 나타나는데 헤라, 이 제우스의 부인. 그 다음에 아테네, 제우스의 딸.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제우스의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들의 관계가 그 출전마다 달라요. 이게 뭐. 근데 어쨌든 그 뭐 형제에 해당되는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셋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제일 예쁘다고 이제 해서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이 파리스라는 어떤 목동한테 이게 네가 한번 판정을 해줘라. 공정하게. 그랬더니 이 세 여신이 각각 서로 이제 자기를 뽑아달라고 막 그 뇌물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스 유니버스가 열렸는데 이제 그 뇌물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헤라는 나를 뽑아주면 부귀영화를 주겠다. 혹은 조건을 내걸었고 아테나는 승리를 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내가 갖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파리스가 이 사람을 뽑아줘요. 그래갖고 하여간 여기서는 아프로디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파리스가 나중에 그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 아까 아가멤논의 남동생, 그 왕의 부인이 헬레나가 있었는데 엄청 예쁘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를 납치를 하는데 아프로디테가 도와줘. 자기가 약속을 한 대로. 그랬더니 이제 메넬라우스가 이제 부인을 뺏겼으니까 왕창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동맹 그 주변의 폴리스들 사람들한테 호소를 해서 동맹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동맹군의 사령관을 자기 형 아가멤논한테 시켜. 그래갖고 메넬라우스, 뭐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큰 연합군을 만들어서 트로이를 찾아가서 헬레나를 찾아오자. 이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자, 이제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제 다 나가서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바람 때문에 이 풍랑이 불어서 이제 떠나지를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신한테 이제 물어봤지. 이때는 이제 뭐 뭔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신한테 가서 신탁을 받나 봐요. 그랬더니 신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가멤논 네가 예전에 어디 가서 사냥을 하는데 누구 사슴을 죽였는데 그 사슴이 그 신이 총애하던 사슴이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바람이 안 도와주는 거다. 네가 그러면 신의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 딸 하나를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인 그 가장 큰 딸 이피게네이아라는 딸을 그 신에게 바치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멎어서 떠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멤논의 부인인 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완전히 화가 났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그 딸을 그렇게 희생시켜가지고까지 전쟁에 나가야 되냐? 근데 사실은 이 아가멤논이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찾아올 이제 뭐 자기 부인으로 맞을 때 가서 누구 뺏어온 거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이제 오빠도 죽이고 해갖고 그런 분노에다가 그다음에 자기 딸을 이게 바치고 떠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크게 분노가 쌓입니다. 이런 분노가 풀려가는 과정이 일리아스. 내가 이제 드릴 말씀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죠? 아가멤논하고 메넬라우스가 형 동생 사이였는데 여기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동생이고 요게 엄청 예쁜 여자였다. 요거를 여기 그 트로이 측의 두 번째 왕자 파리스가 헬레나를 납치를 해갔다. 그래서 이거를 분노한 그리스 측에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여기 쳐들어가서 다시 되찾아오는 전쟁을 일으켰다.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동참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이 트로이 측에는 이 왕이 프리아모스라 왕이라고 있었고 왕의 이제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헥토르가 큰 아들인데 이쪽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이 사람. 이쪽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은 아까 아킬레우스.
총사령관은 아가멤논.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제 그 여자를 데려간 장본인. 그 다음에 뭐 딸들도 막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사위겠네, 그죠?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를 세워요. 이게 로마로 연결이 되는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리아스를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들만의 싸움으로 끝이 나질 않아요. 신들이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막 싸워. 그런데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이건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개 어떤 승패 또는 어떤 전쟁의 어떤 이 향방 이거를 대개 신이 좌우를 해. 신이 누구 죽을 것 같으면 계속 살려주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막아주기도 하고 누굴 공격하기도 하고 힘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싸우지만 실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들인 듯이 나타나고요. 그 그리스 쪽 편을 드는 게 이제 헤라, 제우스의 부인, 아테나, 뭐 이게 이제 지혜의 여신쯤에 해당되고요. 저기 제우스의 딸 해당되고 포세이돈, 제우스의 동생, 바다의 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 편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뭐 신들이.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 측 편을 드는 신들은 이래요.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게 사냥의 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내 좋아하는 사슴을 죽였기 때문에 바람을 못 불어주겠다. 이쪽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레스, 전쟁의 신, 아프로디테, 아까 파리스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트로이 편을 들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요게 이제 아이네이스라고 이게 나중에 로마를 건국하는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고 이 집의 사위였고, 근데 요 사람이 이 프리아모스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하고 아까 그 아프로디테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 그쪽. 자기 아들도 이쪽 편에서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파리스를 자기 도와주기로 했고 등등해서 이제 트로이 측은 이런 신들이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카톡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들 왜 옷을 벗고 있을까? 왜 신들은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이제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찾아보고 뭐 했더니 이 신들은 우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되게 힌트가 있는 것 같다.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뻘거벗고서는 괜찮았었는데, 그래갖고 그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신과 자연은 그 자체로 위대하지만 인간은 작고 평범하고 자기가 만든 도덕에 갇혀 사는 존재다. 그래서 위대하고 흠결 없는 신은 가릴 필요가 없다. 치장할 필요도 없다. 화장할 필요도 없다. 근데 인간은 벌거벗으면 외설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신화 속의 신은 오히려 벌거벗고 나오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다들 벌거벗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때는 옷감이 되게 구했대요. 그래서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할 때, 올림픽인가 열릴 때 보면 대부분 실제로 옷을 벗고 운동을 했대요. 옷 찢어질까봐. 그래서 그때는 옷이 굉장히 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견우직녀의 직녀도 사실 옷 짜는 여자잖아요. 이제 하느님의 딸처럼 나온다고요. 딸인데도 옷을 짠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산물이겠어요.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에도 이제 오디세이아 부인이 남편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계속 옷을 짜. 3년간이나 옷을 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왕비인데. 그러니까 이 옷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얼마나 귀했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인간들도 옷을 벗은 경우가 많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옷이 귀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건 이제 약간 빗나갔었고요. 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를 납치를 해서
트로이로 데려갑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 이거 보면 납치해 갔다기보다는 약간 바람나서 같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완전 강제로 데려갔다기보다는 뭐 꼬셔서 데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거나 이걸 뺏긴 메넬라오스 또는 그 그리스 측에서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만들어 쳐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 쳐들어가서 싸우는 10년간 과정 중에 어느 한 50일. 그게 이제 일리아스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킬레우스가 완전 화가 나 있어. 이쪽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전투에서 이제 물품도 노획을 하고 여자도 잡아오고 했는데, 자기를 잘 인정을 안 해줬다.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전쟁 안 해, 이제. 이러고 이제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 군대들이 어느 섬에 가서 여자들 잡아오고 뭐 이렇게 전리품을 획득해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아가멤논한테 바치고, 뭐, 그랬었는데, 이 여자 아버지가 쫓아와갖고 막 우리의 딸 돌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신관이었어요. 이제 신을 모시는 신관이었는데, 그 딸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가멤논이 안 돌려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신한테 일러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쪽에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가 전투가 안 되고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자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오이씨 나 받은 거 돌려줬으니까 그럼 너 가진 거 내놔 이래갖고 얘 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갖고 나 지금 전쟁 안 해.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부탁을 해갖고 우리 편 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테티스가 그 여자죠. 제우스가 좋아했으나 신과 결혼하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해서 그 필로스라는 남자랑 결혼하게 만든 펠레우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가 지도록 막 이제 공작을 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가 점점 패퇴를 하고 이제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와서 이제 아킬레우스 보고 이제 화를 풀고 와서 전쟁에 참여를 해라. 지금 헥토르 때문에 우리 죽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화를 안 풀어요. 너는 뭐 저 새끼들 잘해라 그래. 난 안 해. 이러고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간청하다 못해서 이 파트로클라스라고 하는 이 아킬레우스의 친구가 그럼 내가 당신 그 갑옷을 빌려달라.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다가 헥토르한테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우스는 이제 화가 받은 이제 열이 뻗친 거죠. 자기 가장 그 절친인 친구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오케이 다시 전쟁에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그리스가 전세를 회복해서 헥토르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가는. 그래갖고 헥토르를 죽였더니 헥토르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또 찾아와서 그 시체를 돌려달라고 이제 보물을 싸들고 와서 간청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아킬레우스가 측은해서 시체를 돌려주고 이 트로이 측에서는 장사를 지내는 여기까지 요만큼 50일간 요거 얘기가 일리아스네요. 근데 보면 엄청난 사람이 막 싸우고 죽고 뭐 하는 걸로 꽉 차 있는 책이긴 한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죠? 아킬레우스가 불만을 품고 참여를 안 해서 그리스가 져가다가 파트로클라스의 죽음을 계기로 아킬레우스가 다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고 헥토르를 죽였다. 헥토르를 죽인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헥토르 아버지가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아킬레우스한테 뇌물을 바치고 이걸 찾아가다가 장사를 지냈다까지가 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그겁니다.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이 왜 불화를 일으켰느냐. 트로이 측의 어떤 섬의 신관의 딸을 잡아다가 아가멤논에게 바쳤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 그 그림이고요.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거절하자 이제 신의 분노가 내려서 그리스가 전염병이 돌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돌려주고
반환하는 대신에 아킬레우스가 차지했던 브리세이스를 내놔라. 그래서 요게 이제 브리세이스를 다시 아가멤논한테 가져가는 그림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나 전장 안 해.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막 누구죠?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서 이제 아가멤논한테 막 칼을 빼려고 하는데 뒤에 신이 와서 막 말리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해갖고 제우스 신한테 가서 잘 얘기해서 우리 지게 해주세요 하고는 하는지. 그러다가 이 파트로클라스라고 하는 그 아킬레우스의 가장 절친이 나가서 전쟁에서 헥토르한테 죽는 것을 보고 얘가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전쟁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되고 전세를 뒤집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헥토르를 죽여서 얘가 이제 그 막 유린을 해요. 그래서 파트로클라스를 죽인 헥토르. 그래서 이제 얘를 마차에다 이렇게 매달고 파트로클라스의 무덤을 막 돌게 해서 이제 시신을 훼손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밖에 이제 잔뜩 보물을 가지고 와서 뭐 나를 봐서라도 시체를 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돌려주는 것까지가 이제 일리아스의 내용이다. 그 이후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뭐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헥토르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 그 전술을 개발합니다. 그래갖고 목마를 이렇게 이제 놓고 숨어버리죠. 그랬더니 그 안에 사실은 병사들이 잔뜩 숨어 있었는데 이 트로이 측에서 이제 쏘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신한테 바치는 이게 무슨 곡물일까? 그리고 다 도망갔으니 이게 우리가 이 신을 갖다가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잘 되겠네. 뭐 이래갖고 이제 왈가왈부하다가 이것을 이제 갖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밤중에 거기서 병사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이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오디세우스였던 거고요. 아킬레우스는 파리스의 화살을 맞고 죽어요. 아킬레우스건이 여기잖아요, 그죠? 거기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고, 이 프리아모스 왕, 시체 달라고 찾아왔던 그 왕은 또 아킬레우스 아들한테 죽고, 뭐 이래서 이제 막 여러 사람이 죽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트로이는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멤논은 그 프리아모스의 딸을 하나 납치를 해가지고 데려가요.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그 헬레나를 다시 되찾아서 돌아가고. 그런데 아가멤논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아가멤논이 원정을 떠난 사이에 아까 크리타임네스트라라고 하는 부인이 그 아가멤논의 사촌 동생하고 바람을 피워. 그래갖고 아이기스토스라고 이제 정을 통하고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이 아이기스토스하고 부인이 모의를 해서 아가멤논을 죽여버려요. 아가멤논은 10년 동안 전쟁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지휘를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이 아이기스토스와 바람이 났던 부인 크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요. 이 카산드라라는 여자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프리아모스의 딸이었죠. 들고 왔는데 사실 다 예언을 한 거야.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카산드라한테는 어떤 벌이 내려져 있냐면 예언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벌을 내려줘가지고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카산드라 예언이라는 지금 이제 용어가 남아있다네요. 이게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사실 쓸모가 없는 어떤 계획, 이런 거를 카산드라의 예언,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럴 때 이 카산드라스 프로스페트,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아이기스토스,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사촌동생, 그죠? 그 다음에 크리타임네스트라, 아가멤논의 부인, 둘이 작당해서 아가멤논을 죽였는데,
죽일 때 그 아들도 죽이려고 그랬대요. 이제 아들을 살려두면 또 복수할 거잖아.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다른 딸 하나가 아들을 미리 그걸 알고 미리 피신을 시켰대.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하고 아이기스토스를 또 죽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렉트라예요. 엘렉트라. 그래서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대요.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저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아버지하고의 어떤 이런 친근감을 느껴서 엄마를 적으로 돌리는 사람 심성. 그 반대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잖아요, 그죠? 아들이 어머니하고 친근감을 느껴서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하는 심성.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요게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여기서 나왔다.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아가멤논이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메넬라우스였고, 그 헬레네가 이쁜 여자였고, 데리고 왔다 이제 왔고, 크리타임네스트라였는데, 이건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하고 이 아이기스토스의 아버지 티에스테스가 쌍둥이 형제였대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 거예요. 사촌 동생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서 둘이 모의를 해서 아가멤논을 죽였다. 그런데 아까 요 여자 누군지 기억나시죠? 그 처음에 그 바람 안 분다고 그래서 갖다 바쳤던 딸.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랬고, 이 오레스테스가 아들이었는데 얘가 엘렉트라가 피신을 시켰다가 이제 복수를 하게 해서 엄마하고 아이기스토스를 죽였다. 그게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여기서 왔다. 요게 이제 그 장면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레스테스가 그 아들이 엄마한테 칼을 찌르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분노의 여신들이 이제 막 그 비난하고 그래갖고 얘가 이제 미쳐서 막 돌아다니.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돌아와서 무죄를 받는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뭐 굉장히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매우 이제 대를 이은 복수극이 막 벌어져요. 이게 조금 뭐 복잡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셔요. 자, 아가멤논하고 아이기스토스는 사촌 형제라 그랬죠, 그죠? 아버지가 둘이 쌍둥이 형제라고 그랬고, 그런데 그때 이미 어떤 아버지들 사이에서 일단 한번 다툼이 벌어집니다. 서로 누가 왕이 될 건가를 놓고. 그런데 이제 그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결국은 왕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 티에스테스가 이제 졌는데, 그때 티에스테스가 형수하고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서. 그래갖고 이제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형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형을 다시 이제 얘가 이제 그 왕위를 동생이 이제 부당하게 뺏겼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막 복수를 하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그 자객이 사실은 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죽였대. 뭐 어쩌고 뭐 복잡하게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나서 이 아트레우스가 그 쌍둥이 동생의 아들들을 죽여서 그 고기를 대접을 하는 일을 저질러요. 그랬더니 이 디에스테스가 그걸 이제 알고 완전히 복수의 일을 갈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신이 어떻게 신탁을 내렸냐면, 네가 형한테 복수를 하려면 네가 딸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아라. 걔가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티에스테스가 아트레우스랑 이렇게 이제 뭐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에서 쫓겨났는데, 그 아트레우스가 얘 아들들을 죽여서 고기를 얘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고, 얘가 이제 복수심에 불타 있었는데, 그 딸을 범해서 낳은 아들이 복수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이기스토스가 그런 복수 때문에 크리타임네스트랑 공모를 해서 아가멤논을 죽이게 되는, 그거를 다시 또 얘가 복수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대를 이은 복수가 벌어지는 복잡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야, 이거 완전 막장이다 이거. 그 요새 그 막장 드라마에 그 몇 가지 그 코드가 있잖아요. 다 여기 들어있는. 후계쟁탈전, 탄생의 비밀, 불륜, 친족살인, 근친상간, 치정살인, 폭력, 음모와 배신, 저주와 복수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일리아스 후의 이야기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또 이제 이해가 돼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내용은 되게 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하는 내용이다 하는 얘기고. 자, 이제 잠깐 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싸웠을까? 그래서 이제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설들이 있는데 뭐 가장 표면적으로는 뭐 헬렌이 납치했다며. 그래서 그 찾으러 가서 싸웠다고 하는데 잘 납득이 잘 안 돼. 10년 정도 그걸 갖고 싸울까? 10년 정도 되면 이게 아무리 처음엔 예뻤어도 이게 뭐 번태도 생기고 그냥 돌려주고 말지. 뭐 어쨌든 뭐 이제 일리아스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사실은 이 여자들의 불화다, 여신들 간의 불화다. 이건 뭐 이것도 신화로 해석하는 경우죠, 그죠? 아까 그 누구죠? 헤라, 그다음에 아테네, 아프로디테 셋이 서로 누가 이쁘니 하다가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신들의 조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신화하고 또 요런 이제 설명도 있어요. 일단 그 당시에는 이 약탈혼이 많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가멤논도 크리타이네스트라를 어디 가서 취해 올 때 아버지도 죽이고 오빠도 죽이고 해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한이 남아서 아이기스토스와 바람도 피우고 남편도 죽이고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약탈혼인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인구를 많이 늘려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이 강성해지는, 그리고 이제 그 군비를 하는 그 가장 큰 그거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약탈혼이 이루어졌고, 그 주로 이제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 하도 약탈을 해가서 그 파리스가 그거 보복을 한 거다. 이제 뭐 하긴 이란 이쪽 페르시아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대요. 뭐 그게 그와 같은 이 파리스가 이 헬레나를 데려오는 것 자체도 또 사실은 약탈혼의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탈혼이라는 거가 어떤 이것을 설명하는 한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해상 무역권 다툼이었을 것이다. 매우 그 경제 사회적인 해석인 거죠. 이 당시에 이 에게해 또는 지중해에 어떤 무역권을 놓고 큰 세력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 쪽하고 이 트로이 측이었다. 사실 이거 둘이 쟁패를 한 거다. 그거를 여러 가지 코드, 신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재밌게 꾸몄을 뿐이다. 또는 여기 있는 놈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약탈을 한 거다. 외구다, 외구. 뭐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리아스라는 소설이 만들어진 것 같다. 서사시가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토론 시간에 좀 더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잠시 일리아스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로 넘어가겠습니다.